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찾습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양국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재선임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본질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아가 대형 전기 SUV EV9을 공개했습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넉넉한 실내 공간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12년 만의 정상회담인 만큼 경제계도 그간 냉각됐던 양국의 협력관계 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6에서 17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은 강제징용 해법이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자 방문 외교는 12년 만이라며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은 아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방일 이틀째인 17일 한일 주요 경제인사들과 한일 경제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민간교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경제계 만남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기업단체 게이달레는 1982년부터 매년 한일 재개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정경련 부회장단 약 20명이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츠 게이달렌 회장과 대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병준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단체장들도 간담회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탈탄소 사회 실현 및 에너지 안보 등 경제계 주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소환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여파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같은 고민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를 기준금리 배경으로 잡았던 미 연준. 이번 달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 신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블룸버그는 SVB 사태 배경을 짚으면서 지난 1년간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연준이 이달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85%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등 미 투자업계는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에 이어 앞으로 급격한 인상에 나서기는 힘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월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6%라는 고물가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미래 물가 흐름을 보는 근원 CPI는 상승폭을 키워 고물가 우려는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 자체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폭과 속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의 이슈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미 연준으로서는 이제 금융 시스템 보호와 물가 잡기라는 두 가지 과제가 던져진 셈입니다.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향합니다. 미 연준이 다음 주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부담은 비교적 줄어들지만 물가, SVB 사태 수습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잡히지 않는 물가가 문제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지만 체감 효과는 낮습니다. 체감 물가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5% 상승했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과 마찬가지로 고물가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까지 떠안은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종희 사내이사 재선임 등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위기 극복 비결은 본질 집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주총 현장에서 주요 성과와 경영 활동을 설명하고 경영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탄소 중립과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담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 경영 성과와 도전 과제에 대해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온 비결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진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DX 부문은 환경과 미래 시장을 주요 키워드로 잡고 본격화될 로봇 시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DS 부문은 반도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 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은 모두 찬성률 90% 후반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소비 위축, 3고 위기 속에서도 올해 주주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경영 등 본질에 집중해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이 오면 기업들은 정기 주주총회 준비로 분주한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배당 확대, 무상증자 발행 등으로 주주 환원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 친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의 복귀 여부가 걸린 주주총회가 28일 열리는 만큼 자사주 추가 취득 결정을 일찍부터 밝혔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인 주가 상승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 친화책으로 꼽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 43만 7천 주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으며 3개월 동안 약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호실적을 기록했던 진단키트 기업들은 이익이 줄었음에도 주주 환원 정책에 속도를 냈습니다. 휴마시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무상증자는 잉여 자본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당금 확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SD바이오센서는 2020년 첫 배당에 나선 뒤 1년 만에 배당을 2.5배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결산 현금 배당은 297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중간 배당을 포함하면 연간 배당 총액은 1,005억 원 수준입니다. 휴온스는 향후 3년간 주당 배당금을 직접 사업연도 배당금 대비 최소 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주가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정기 주주총회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기아가 대형 전기 SUV EV9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외관에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아가 더 기아 EV9의 디자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 대형 전동화 SUV로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대형 SUV다운 여유로운 내부 공간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패턴이 들어간 라이팅 그릴과 다양한 조명이 어우러져 완성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곧게 뻗은 측면부는 웅장한 느낌을 주면서 3열까지 이어지는 낮은 벨트라인과 긴 휠베이스를 통해 기존 전기차에서 보지 못했던 개방감을 줬습니다. 이 GMP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벤치 시트와 독립형 시트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점도 특징입니다. 독립형 시트는 1열과 2열을 휴식 자세로 변형할 수 있고 3열을 향해 내측 180도, 측면 도어를 향해 외측 90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EV9 is our second vehicle on our eGMP platform after the EV6. It's very important for this to be an upright, capable-looking, solid-looking SUV, but it's an EV, so it also has to be aerodynamically very efficient. 한편 기아는 이달 말 EV9의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하고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서울시 크리에이터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이태원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시회와 버스킹, 동행축제 부대 행사를 비롯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생기를 돌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 상인회, 온라인 커머스 기업 등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은 국내 국외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갖고 만든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떠나가신 분들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애도하면서도 거듭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 융합 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태원 다시 봄 거리 공연에 더해 서울 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열 예정입니다. 인플루언서 협회도 작품 전시회와 버스킹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와 우아한 형제들 등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 부대 행사, 이태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용산구는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해 판매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 소통을 담당하고 향후 상권 회복 분위기에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이 민간 원팀의 노력으로 상권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화재 발생 58시간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주가가 34,800원을 회복했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 발생 나흘째인 오늘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화재 소식에 내림세를 걷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주가는 화재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난 13일 5.99%, 14일 2.23%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화재로 인한 재고 손실, 생산 매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종합보험을 통해 손실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타이어는 1조 7천억 원의 재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복구 조업 재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보험인 기업휴지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증권가는 한국타이어가 휴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향후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한국타이어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사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기현 대신증권연구원은 한국타이어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대전 공장 내수 매출 4천억 원에 대한 반사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반사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넥센타이어나 금호타이어가 일부 영역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반사 수혜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이 산림보호인데요. 이 산림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세계 곳곳에서 산림 벌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유럽연합 등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 산림 보호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 국제 협약인 산림 협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림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열대우림 지역인데요. 예.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배출을 해주고요. 또 기후변화를 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열대우림이 급속하게 사라지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강력한 우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네이처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산림선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는 지구의 숲을 보호하겠다는 세계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산림 벌채 비율은 2018년에서 2020년의 기준 평균과 비교해 볼 때 2021년에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 벌채 감소 비율은 산림 벌채를 끝내기 위한 연간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산림 벌채를 줄이려는 노력에 가장 협조하지 않는 지역이 열대우림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손실이 일어난 브라질은 기준 연도와 비교해서 2021년 산림 벌채 비율이 3%가 더 증가를 했고요. 네. 남미의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산림 벌채도 심한 곳에서는 각각 6%와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은 산림 파괴와 관련된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서는 이 산림 보호가 필요한데 특히 열대우림 지역의 산림 파괴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라든가 유럽연합의 그 의회 같은 경우 산림 파괴와 관련된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규제 대상품 산림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농장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파묘, 코코아 등 또 혹은 커피 등과 같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목재라든가 고무 같은 원자재, 또 가죽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가구 같은 2차 가공품들로 다 수입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유럽의 수입 유통업체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자사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산림 파괴에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유럽연합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고요. 만일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 내 총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것은 비록 원산국에서 합법적인 벌목에 의한 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에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법이나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산림 파괴와 관련되지 않아야만 수입이 허용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강력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그만큼 열대우림 파괴가 심각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4억 2천만 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농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 사료용 콩을 재배하던 커피 농장을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농장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죠. 네.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열대우림 산림 파괴 사례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볼리비아로 지난 2002년부터 20년 동안 브라질에서는 262만 헥타르의 아마존 숲이, 또 인접한 볼리비아에서는 30만 헥타르의 아마존 숲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 지대를 가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광업이라든가 소규모 농업용으로,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묘 농장 이 개간을 위해서 산림이 현재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열대우림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일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동안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었는데요. 네.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었죠. 보우소나로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열대우림의 산불을 지르는 것을 묵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악의 그런 산림 파괴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대신 선진국들이 막대한 기금을 달라. 지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콩고 열대우림도 현재 심각한 산림 파괴 직면에 있는데요.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콩고 열대우림 개발을 국제사회의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선진국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서 6,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열대우림에 있는 석유 매장지를 개발할 경우 연 42조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네. 유럽연합이 산림을 훼손하고 생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세계에서 주요 파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에 대한 파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 세계 파묘 수출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유럽이 제재를 가한다면 아예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네. 파묘의 상당량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에게 경고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보호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유럽의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열대우림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이라는 점이거든요. 해결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좀 더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림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KB의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빅3 진입은 지난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후 1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1%포인트 상승한 2,379.7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우호적인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에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기압골 후면 북서기류를 따라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서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전국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0도, 춘천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속초 2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11도, 강릉 1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3도, 부산 7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이 1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동해상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